자, 나관님께서도 네, 방송 중에 또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나건님 고맙습니다. 네. 아까 마유님께서 네. 그냥 자기 언급하지 말라고 그래서 방송 전에 보내셨대요. 어떻게 안 그럽니까? 아이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와 반대로 가고 있는 세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만과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나요? 끊임없이 우리나라 그 모병제 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 아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자, 여기 아래 표가 정리돼 있거든요.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병력 자원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게다가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자주포 대수가 지금 그 조종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내부에서 훈련을 할 때는 품앗이로 인원을 꺼줘가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군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징병제로 복원한 국가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먼저 이스라엘입니다. 복무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4개월 연장. 야, 32개월도 많은데 지금 36개월이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나 군복무 나 때 되게 길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36개월이었을 거예요. 네. 야, 게다가 여기는 여성 징병도 같이 하고 있죠. 자, 대만은 어떤가요? 2018년에 모병제로 전환을 했다가 지난해 징병제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뭐 전쟁 터질 상황이니까. 저기 또 위협이 크죠. 그렇죠. 라트비아도 2007년에 모병제로 전환해서 꽤 오래 갖고 가다가 지난해 징병제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야. 스웨덴은 어떤가요? 2010년 모병제로 여기도 전환했다가 2018년에 징병제로 복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앞에 있는 국가,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이나 대만은 여기 워낙 이제 위협이 있고 이런 충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스라엘.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도 이렇게 지금 전환하고 있다라는 걸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전쟁 위험이 있는 국가인가요? 네. 얼핏 생각하기로는 지금 뭐 이제 나토 국가들이나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 국방비를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올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징병제 국가는 국방비를 올리는 게 사실 좀 쉽습니다. 자국 국민들한테 어차피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내부 투자예요. 근데 이게 징병제 국가나 모병제 국가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무기를 사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국 뭐 이제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협업 시스템을 갖추거나 이런 식으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 거면은 차라리 어차피 국방비가 이제 강제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면 그것도 한편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점이 2018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익헌님 말씀처럼 이게 대체 이게 북유럽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치안을 갖고 있고 위협이 없는 국가가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제가 모르긴 하는데 저 지금 다른 국가와 좀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좀 신기해요, 저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적을 마주하고 있고 핵을 이고 살고 있는데 여기도 오히려 모병제를 검토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거 상대적으로 또 기가 막힙니다. 뭐 세르비아랑 폴란드도 뭐 의무 군사 훈련을 도입한다. 이거 뭐 사실상 이제 뭐 징병제와 비슷하게 좀 이렇게 꾸며보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뭐 전역을 해도 뭐 예비군이라든지 이렇게 의무 군사 훈련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수위가 낮다만 독일 같은 경우도 군 복무를 전제로 한 건강 문진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징병제로 좀 선회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세계가 이렇게 지금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가지고 자구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방, 안보를 더 이렇게 낮추고 있는 문턱을 울타리를 더 이렇게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활짝 지금 양팔을 벌리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점점 더 세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이번에 그 중국 전승절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에 자기들끼리긴 하지만 핵 보유국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이 분위기를 시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중러를 등에 업고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이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은 야, 너네 그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미군에 대한 핵 공격까지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1사명이 이제 이 적군으로부터 이제 도발을 다 막아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건데 그게 무너지면 이제 플랜 B가 있어요. 제2사명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국과 동맹국을 괴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용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전쟁 억지력.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게 1사명이고 그리고 2사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1사명이 안 먹혔을 때 플랜 B로 하는 겁니다. 자.
일3행은 상실될 때 억제력이 제2사명에 가동된다. 그런데 가동되면은 한국과 주변 지역 그리고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 조직 및 하부 구조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 괴멸시키려면 핵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군이나 미군 기지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까지 다 타격을 하겠다라는 것을 사실은 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핵 선제 공격, 핵 사용이라는 것을 이미 암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예, 모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도 핵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확인이 된 거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간이 부어가지고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선제 타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뿐만이 아니라 예,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김정은이 직접 여기에 한 말이 있는데 자, 네. 일단은 네, 우리가 천만에다.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하겠는가? 자기들을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아예 그냥 천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지금 뭐 뒤에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어에 머무르는 게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럼 방어가 아니라면 뭐예요? 결국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우리의 위협이 되는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동맹국들의 이런 군사 시설들에 대해서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다. 그게 제2사명이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본인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명확히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네. 이 굉장히 센 발언들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자체도 북한의 이 핵 보유를 인정하려고 하는 네. 그러한 멘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이 두 사람이 만난다 하면 정말로 어떤 결과를 낼지 맞아요. 참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화전양면 전술의 대가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워딩이 지금 두 갈래로 나오고 있죠. 네. 나는 트럼프와 그 사람과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그 사람과는 대화가 된다라고 하면서도 미국에게는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네. 미국에 마주설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유저 케인이 말씀처럼 야 봤지 최고의 전쟁 억제는 전쟁 대비다라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언제든지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춰야만 우리의 평화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핵을 네. 갖고 이제 대놓고 트럼프와 내가 협상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빠져라잖아요. 네. 예전부터. 네. 네. 그 정도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비추고 본인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핵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이죠. 맞아요. 이렇게 정상국가 축에도 못 드는 이 반국가 테러 집단이 우리 이북 한반도 이북 지역을 이렇게 강제 점령하고 있는데 네. 이런 집단조차도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안보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국민을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권과 이 지도층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예, 우리는 또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자, 먼저 첫 번째, 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입니다. 예, 직무유기와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 9월 22일에 사망을 했어요. 예, 서해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 그리고 그 형님이 유가족 이래진 대표죠. 예, 그래서 어제 이래진 대표의 연락도 받았는데 사망 5주기가 되던 날에 불기소가 떨어진 겁니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되고 나서 2년 9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 바로 그 불기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인가? 일단은 이 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세 가지 혐의로 제기를 했죠. 직무유기, 그리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이 세 가지인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증거 불충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검찰을 뭐라 하기도 이게 애매해요. 이게 다 대통령 기록물로 자기의 봉인 단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꽁꽁 싸매놓고 안 열어요. 그렇죠. 예, 이거 열려면은 국회 의석수가 받쳐줘서 국회에서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보자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하지 않고 의석수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국민의힘으로서 이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나머지 방법은 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증거가 불충분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네.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 한번 털어보려고 해도 나올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 마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지금 불기소, 이게 고인의 사망 5주기 때 이게 뭐 하는 행태입니까? 게다가 이게 참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어떠한
뭐 사망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고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한 5주기쯤 되면은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뭐 추모제를 연다거나 아니면 뭐 진실을 밝혀라라고 막 모여서 집회를 한다거나 이게 안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게 계속 되는 게 비정상이고요. 예, 그 뒤에는 어떠한 뭐 정치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뭐 뒷배나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뭐랄까요? 정치적 행위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지 사실은 이게 정상인데 반대로 바꿔 이야기해 보면 좌파 진영에서 십몇 주기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하는 그러한 추모를 오히려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여기 유가족이신 이래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이거야말로 특검의 대상이 아닌가. 지금 관련된 이 증거는 현재 전 대통령이 봉인을 해봐서 꺼내 놓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럼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파보려고 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못하는 상황이고 네. 이러니까 결국 남은 건 뭐예요? 특검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 그 특검이 어떤 때 필요하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나 강력하게 주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맞아요 지금. 네.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래진 대표의 이야기처럼 이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당도 특검으로 그렇게 재미를 보려고 했으면은 또 공평하게 국민들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을 좀 같이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 얘기하다 보니까 특검으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죠. 홍익호님. 네.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써적일 수 있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는 이제 힘없는 야당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죠. 이게. 그렇죠. 네. 자기 하기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네. 여당을 상대로 하기 어려울 때 네. 특검을 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민주당의 전유물이 된 것 같아요. 여당은 행정부 밑에 검찰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야당일 때도 특검, 네. 본인들이 여당일 때도 특검, 그러면서 쓰고 있는 혈세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자, 국정농단 그 난리를 쳤는데도 25억이었는데 벌써 205억을 여기다가 집행을 했어요. 그 중에는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은 뭐 간단해요, 사실은. 이게 지금 3대 특검에 대해서 205억을 예산을 배정을 했고 이걸 최장 12월까지 연장을 하고 파견 검사 수도 확대를 하고 이거 국민의힘이랑 합의했다가 김병기 원내대표도 수박이라고 아주 작살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단독으로 그 합의를 뒤집고 정청래의 민주당은 이 모든 특검법에 대해서 다 개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 100억 원 규모가 더 확대된대요. 보니까 내란 특검이 87억, 김건희 특검 78억, 해병 특검 40억 이렇게 해서 205억 6,435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야, 역대 최대 규모라고 불리던 게 25억인데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이 중에 가장 작은 해병 특검도 40억으로 이걸 이미 넘었어요. 네. 호호. 그다가 기가 막힌 거는 특활비가 이거 포함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지들이 여기 입으로 뱉어놓은 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게 일단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하게 합쳐져 있는 특검을 계속 특별검사를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주장과 검수완박과도 맞지 않는 그런 행태의 검찰을 계속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 나라에 돈이 없다 하면서 딴 데다가는 계속 뭐 돈을 아끼고 네. 심지어 국방비 방산 쪽에 넣어도 돈을 아끼는데 여기에다가는 지금 몇백억씩 펑펑 쓰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특검보다도 10배가 넘는 액수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이 예전까지 합치면요. 이런 상황에 게다가 특활비 그동안에는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특활비를 다 삭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액 삭감을 했던 특활비인데 네. 지금 여기에 특활비만 28억이에요. 그러니까 특활비 이거 지금 3대 특검의 특수활동비가 최순실 국정농단 이 특검의 전체 예산 25억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뭐라 했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 내역이라도 공개해라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정보 및 수사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 얘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온다라는 네. 표현을 하는 게 저게요. 그 당시 전 정부 가면요. 그 말한 상대만 바꾸면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멘트가 똑같아. 네, 멘트가 똑같아요. 네, 어떻게 대사 한 줄 안 바꾸지? 예. 그러면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과거에는 영수증 처리도 안 하는 쌈짓돈이다라면서 전액 삭감하더니만 이번에는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하면서 액수는 28억. 그렇죠. 이야, 정말 진짜 예, 존 유저 K님 그 직무수행이 얼마나 구리면 이걸 말도 못하느냐. 예, 신하님도 뭔 말이냐. 윤 정부에서는 이걸로 그렇게 물고 뜯고 난리더만. 예, 이래놓고 이제 와서는 홍익걸 말씀대로 정말 이 발화자만 이렇게 네, 바꿔가지고 바꾸면 되었다. 예, 라인은 네. 똑같네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뉴델리에서 이렇게 국민들께 얘네들이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귀를 막은 건지 눈을 감은 건지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얌전하고 조용할까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네. 내로남불이라는 이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네, 예.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직시해 주셔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네. 민주당도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거라는 걸 알면 저렇게 못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뻔뻔하게 못합니다. 근데 그냥 개돼지로 보겠다는 거죠. 저렇게 몇 번 짓다가 말 거야라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저 네, 사람들은. 예. 지금 문제가 우리가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권한, 입법권 이런 모든 것들을 국회의원에게 다 위임을 하죠. 그 임기 동안만. 예,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이 사회의 곳곳에 치안도 뭐 경찰도 지금 너무나 로드가 많이 걸려 있고, 네. 예, 그래서 뭐 신고를 해도 제때 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미제로 남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국민이 이제 위임 아닌 입법권도 이렇게 마음대로 남용하는데 이제 슬슬 조금씩 여러분 온라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위임했는데 그따위로 사용할 거면은 그 공권력 다시 국민에게 반환을 하라라고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국민들의 감정이 격화됐을 때 사회는 항상 혁명이든 시위든 이런 대규모 시위든 이런 것으로 혼란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점점 더 이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그렇잖아요. 예민하신 분들은 무서움 시계에 놓지 않으면은 잘 때 그 시계 초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하죠. 네. 결국 이제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